2024년 7월 20일입니다. 원래 지금 향동 사무실로 나갔어야 되는데, 오늘 또 친구가 향동 사무실로 구경 온다고 해서 한번 시간을 조금 늦췄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 동영상 하나 만들고 출발하려고 합니다. 동화 사건은 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커피가 문제였던 것 같고, 냉장고 안에 그 커피를 많이 타놓고 그거를 아이스 커피를 이제 마시는. 근데 왜 이렇게 몰랐을까요? 왜 이렇게 늦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수사하는 경찰 애들이 그 경로당 혹은 노인들의 문화, 이 생활 패턴에 대해서 무지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수사를 하는 애들, 수사관이라고 하면은 어떤 특정 수사 대상 집단이라든가 아니면 그 피해자 집단의 행동 패턴을 금방 착 그릴 수 있는 스케치가 돼야 되는데, 제가 그래서 프로파일러의 3S, 스케치, 스크리닝, 시그니처, 에스펙트라고 하는 3S를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들어 처먹지를 않아요. 뭐 제가 경찰학교에서도 수사관 애들 뭐 교육하고 그래도 사실 뭐 경찰학교에서 가르치는 건 의미가 없죠. 경찰 교육원 또는 수사보안연수원, 뭐 지금 경찰교육원으로 바뀌었는데, 그러니까 수사관 교육을 엄중하고 엄격하고 제대로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들은 뭐 지 수사관 선배, 뭐 지가 무슨 20년 10년 20년 뭐 살인사건 수사, 뭐 범죄 수사했다는 그 같지 않은 경력을 가지고 그런 데 가서 뭐 교수 요원 이렇게 하면서 수사의 일반론 정도, 그리고 사례 이렇게밖에 못해요. 수사관 학교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하는 허접한 거하고 전혀 다릅니다. 물론 프로파일링의 기본적인 것을 또 배워야 되겠지만 수사의 사례 연구만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수사의 기본적인 교과서를 교육하고 거기에 맞게끔 치열하게 과거의 사례를 치열하게 분석해서 다시 재검토하는 이런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당연히 그 수사관이 같이 해야 될 역량, 그리고 그 수사 대상, 스케치가 뭔지 이런 것도 알 수 있는데 모르죠. 뭐 모르니 뭐 알 수가 있나. 답답하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 사건이 터졌을 때, 봉화 사건이 터졌을 당일날 이거는 금방 알았어야 되는 거예요. 당일날 딱 봤는데 스케치를 요거는 식중독하고는 관련이 없다. 그러면, 그리고 이제 이게 봉화, 그러니까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과 패턴이 비슷하다. 그럼 바로 뭘 해야 됩니까? 경도당 가서 노인정 가서 냉장고 안에 있는 같이 취식하는 어떤 방법과 패턴을 금방 해야 돼요. 뭐 하루면 되는 거예요. 근데 뭐 이쪽 저쪽 두지고 하다가 결국은 뭐 지금 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시간, 그러니까 효율적인 수사에 있어서 이 효율적인 시간의 단축이라든가, 그 시간 단축이라는 것은 과정을 생략하는 게 아니라 그 수사에 맞는, 그 사건에 맞는 것을 그 패스웨이를 바로 들어가는 겁니다. 쓸데없는 데를 경유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쓸데없는 데 경유해갖고 하는 거를 마치 뭐 신중하고 다 하는 것처럼 그 호도하는 놈들, 형사과장, 아니 뭐 뭣도 모르는 그런 그 과장, 이런 뭐 서장 이런 놈들, 또 무슨 수사심의관 뭐 이런 애들, 뭐 하는 놈들입니까? 수사에 대해서 숫자도 모르는 놈들이 그걸 뭐 지휘한답시고 하니까 이게 답답한 거죠. 모르면은 물어봐라. 그리고 하지 마라. 아는 애들한테, 제대로 수사하는 애들한테 맡겨라. 뭐 한다고 떠드냐.
어쨌든 결국은 지금 나온 건 뭡니까? 결국은 그걸 같이 취식하기 위해서 경로당의 사람들이 아이스 커피를 어떻게 먹습니까? 라고 하는데, 여러분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먹는 것 같다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어른들은요, 달달한 걸 드세요. 아이스 아메리카노는 라떼를 만들기 쉽지 않아요. 기계가 거기 없으니까. 있으면 좋죠. 있는데도 있겠죠. 근데 그리고 그거를 믹스 커피 이런 거 좋아하세요. 믹스 커피. 그렇죠? 믹스 커피도 여러 가지가 종류 있어요. 그러면 그걸 같이 먹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네? 큰 통에다가 믹스커피를 다 타갖고 설탕 좀 뿌리고 거기다가 얼음 넣고 이렇게 해서 같이 시원하게 먹는 거. 그게 들리라고 나갈 때 다 이렇게 먹어요. 그 패턴도 모르면서 무슨 수사랍시고 한다고 하냐. 바보들아. 아우 짜증나 진짜. 수사에 이틀 3일을 지금 복날부터 시작돼서 이틀 3일을 전략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면서 뭐가 됩니까? 범인은 도망가고 범인의 증거를 훼손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정도면은 범인이 훼손했거나 아니면 알리바이 조작했거나 충분히 시간 가능하잖아요. 하여튼 답답합니다. 그 범죄에 대한 기본적인 패턴과 스케치를 모르는 놈들이 무슨 수사랍시고, 저 같으면 당일날 금방 얼개가 나왔잖아요. 당일날 확 나왔잖아요. 수사에 대한 서비스는 패스에 맞는 효율적이고 신속한 것을 통해서 증거를 왜곡시키지 않고 범죄자들을 도망 못 가게 하면서 증거를 확실히 찾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중요한데, 그게 진짜 수사입니다. 같지도 않은 수사를 하고 그게 진짜 뭐 수사 경험이 있느니 없느니, 그러니까 누구든 시키는 대로 하고 삥삥삥 돌아서 한 수사도 수사입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수사를 경력으로 쳐주면 안 되죠. 그죠? 못한 수사, 망친 수사를 무슨 수사 경력이랍시고 쳐주면 안 되죠. 그래서 대한민국의 경찰 애들이 바보 소리 듣는 겁니다. 무능하다는 소리 듣는 겁니다. 어쨌든 이나마 나왔으면은 거기에 맞는 그 증거 관련된 거 DNA든 아니면 CCTV든 또 찾길 바랍니다. 이렇게 무능한지 모르겠어요. 이틀 아니면 범인을 잡을 수 있었던 걸 지금 며칠입니까? 무슨 시위한다고 무슨 쇼잉 하는 겁니까? 아니 수사한다고? 하여튼 답답한 인간들 57명이나 무슨 팀을 만들었는데 57명 갖고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저한테 지금 한 팀 5명 6명 정도 해도 지금 범인을 잡았겠다. 아우 짜증나는 인간들. 봉화경찰 너무 짜증나요. 무능하기가 그냥. 어쨌든 그건 그렇고 그건 그냥 지나가는 얘기고, 지금 화가 나는 이런 새끼는 바로 잡아 죽여야 되는데, 초등생 아들 친구를 성폭행 후에 성착취물 200개를 만든, 이걸 짐승 아빠라고 이렇게 헤럴드 경기에서는 땡땡했는데, 이게 짐승 아빠입니까? 이 쓰레기 이거 완전히 바로 매달아 잡아 죽여야지. 하필 또 제주도에서 이런 일이 제주 징역 8년. 웃기지 않아요? 징역 8년? 초등학생 아이, 그것도 자기 집에 놀러온 아들의 친구 여자 어린아이 아동을 강간하고 그 외에도 많이 여러 번 한 후에 그 성착취물 그걸 찍고 그걸 200개를 만들었어. 이런 새끼를 살려주면은 이게 대한민국이 이게 정의로운 나라입니까? 사법질서 정의가 있습니까? 근데 그걸 겨우 8년? 그것도 이상한 거예요. 어떻게 8년 될 수 있어? 제가 친미파 아닙니다. 미국 같으면 이건 종신형입니다. 그리고 이런 새끼는 바로 교수형 시키거나 아니면 바로 총살형 시켜버려야 되는 거.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아동 청소년들에 대한 강간공화국이라고 그 비아냥 소리 듣는 거 아닙니까? 작년 12월에서 1월 사이에 여러 차례 위력으로 강간하고 유사성의 성적 학대를 여러 번 했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우리는 한 번 해거나 10번 하고 똑같아요. 똑같아요. 형량의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연쇄강간을 범을 만드는 겁니까? 연속강간범, 집단강간범을 만드는 겁니까? 이 대법원의 판사 새끼들부터 그 대법원의 그 양형위원회부터 이 법을 다룬다고 하는 놈들의 대가리가 진짜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법칙이 여러분은 이해가 되십니까? 수사 과정에서도 범행을 부인하다가 포렌식을 통해서 삭제했는데 그게 드러난 거예요. 삭제될 것 같죠? 어떤 새끼처럼 뭐 지금 비밀번호가 생각이 안 나요, 뭐 이렇게. 근데 이런 게 또 가르쳐 주게 돼요. 지금 뭐 한동훈이부터 지금 누구야, 임성근이 같은 이런 그런 놈들이 아이폰 뭐 휴대폰 비밀번호가 생각이 안 나요. 생각나게 해줄까 내가 진짜? 예? 너네들 내 앞에 오면 그 비밀번호 안 볼 것 같니? 예? 내가 30분이면 돼. 30분이면 한동훈이든 임성근이든 내 앞에 오면 30분이면 비밀번호 알아서 불게 만들 수 있어요. 겁주는 거 아닙니다. 이제 어디 겁납니까? 제가 겁나게 생겼습니까? 저는 방법을 알고 있죠. 자, 그런데 유죄. 다 좋아. 재판부가 다 이거 사실 굉장히 불량하고 상당히, 문제는 왜 형량이 8년이냐 이 말이야. 응? 왜? 그러면은 얘들은 경찰 애들은 얼마나 이거를 형량을 구형을 했을까? 난 너무 우리 사회가 이런 종류의 심각한 아동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자들에 대해서, 그것도 자기 아들의 여자친구, 아들의 초등학교 친구, 그러니까 그 신뢰를 하고 아버지처럼 따랐던 소위 말하는 가스라이팅, 그루밍, 아동 성범죄, 그것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취약해요. 이런 놈들은 아무리 못해도 징역 20년을 해야 돼요. 징역 달랑 8년? 여러분 이게 설명이 됩니까? 이해가 됩니까? 네? 여기 제주지법 형사 2부 홍은표라는 부장판사인데, 물론 본인은 우리의 법체계상에서 8년이 최대형을 줬을 수도 있지만 어떻게 이런 놈한테 8년형밖에, 그리고 수사는 제대로 된 게 맞습니까? 이런 새끼들은 진짜 바로 달아 죽여버려야지. 어디 어쨌든 그런 그래서 교내에 침투한 그루밍 성범죄 전문수사 역량 키워야 라고 하는데, 교사가 학생 대상 성범죄가 3년 연속 증가하고 있다. 뭐 다 아는 사실이고, 문제는 그게 그루밍 성범죄라는 게 문제고, 그러면은 뭐 대전시 한 교사가 동성애 제자들에 대한 성범죄를 저질렀고, 근데 이거를 수사할 수 있는 전문가가 있느냐? 없다는 게 문제죠. 무지하고 무능한 경찰 수사관 애들, 검사 애들도 마찬가지, 뭘 알아야지 수사를 하지. 근데 문제는 이런 형태의 범죄의 유형이라든가 접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수사 방법을 얘네들이 진짜 아느냐? 그걸 어디서 배울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없어요. 경찰 애들이나 검사 애들만 욕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면은 이런 범죄를 분석해서 어떻게 수사할 것인가를 공급해주는 어떤 공적 기구가 있어야 되잖아요. 있습니까? 있어요? 그런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아동 성범죄, 그루밍 성범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라는 것을 분명히 이게 문제야 하지만
문제를 어떻게, 이게 얼마나 문제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모르잖아요. 한심하죠. 그래서 제가 늘 범죄 분석원이 필요하다. 범죄 분석센터가 필요하고 그 범죄를 분석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어떻게 수사하고 그리고 법적으로 아니면 어떻게 제도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도 할 수 있는. 사실 그거는 어딥니까? 형사정책연구원? 걔네들이 뭘 합니까? 거기에서 뭐 합니까? 그건 의미 없는 되고 거기야 뭐 정책이나 이런 좀 하면 이 범죄 분석센터에서 만들어진 걸 가지고 그렇게 하거나 소위 치안정책연구소 같은데 경찰대 그런 애들이 뭘 해야 되는데 거기는 저기 무능한 새끼들만 거기 뭐 저기 치안정책연구소 연구원이라 해주시고 하고 실제로는 연구할 수 있는 애들도 없고 어디서 한다는 거예요 도대체. 제가 늘 친미파 소리는 듣지만 미국의 FBI 같은 데서는 범죄 분석센터 또 폭력 범죄 분석센터라든가 그걸 왜 만드는 것 같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종류 그루밍 성범죄의 특성에 대해서는 이해도 필요하다는 지적도 하고 그 이은희 변호사가 제가 계속 그런 말씀을 드리니까 이은희 변호사가 그런 말씀 하시는데 이런 거를 주로 많이 변호하시는 이은의 변호사님.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범죄를 분석하는 데 필요한데 문제는 허민숙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도 피해 아동의 심리를 꿰뚫고 진실한 진술을 유도할 수 있는 전문 수사 역량이 필요하다라고 누가? 전문 수사 역량을 어떻게 할 건데? 하늘에 떨어지나? 이 사람아. 그러면은 이런 형태의 범죄를 분석한 컨트롤 타워라든가 아니면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필요하다고만 하고 국회 입법조사관이 그거밖에 인식이 안 되고 있으니 참 안타깝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이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뭔가 되게 잘하는 것처럼 광고나 해야 되고 지들이나 목에 힘이나 주고 이게 너무 더 화가 나면 제가 욕을 할 것 같아갖고 막갈령에서 어제 박지훈 변호사가 뉴스인사이다 그 칼라킬러 잠적했대요. 이거 저기 뭐 큰일 저지르는 건 아니죠 막 그러더라고요. 제가 야 그런 애들은 절대 자살하지 않아. 사람을 너는 법을 알지만 사람 모르죠. 절대 자살하지 않습니다. 왜? 돈이 많잖아요. 네? 저 많은 돈 두고 갈 거예요? 근데 본인은 그렇다 하더라도 본인 마누라는 아닌 것 같아요. 본인 마누라들은 어쨌든 자기가 맺어놓은 사회관계가 있는데 자기가 카리큘라 마누라인데 그러면 당연히 주변에 많은 사람들한테 질문을 받게 해줘. 여태까지 당신 남편은 굉장히 정의롭고 뭐 좋은 일 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저기 녹취록 들어보니까 이게 뭐예요? 라는 거를 이제 뭐 단톡방이든 뭐든 다 있죠. 스트레스 많이 받겠죠. 그래서 쓰러졌나 봐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칼라클라 같은 사람이나 구지혁이나 이런 사람들은 가진 게 많아서 절대 자살하지 않습니다. 네, 걱정하지 마세요. 괜히 그렇게 일종의 쇼잉할 수도 있어요. 저런 애들이. 절대 걱정하지 마세요. 누가 누구를 걱정합니까? 저런 사람들한테 피해받은 사람들을 걱정을 해야지. 그러니까 좀 황당한 거죠. 예. 자, 그 고깃집에서 일하는 분들, 숯불 갈비집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런 더운 날, 짜증나 더운 날, 바깥에서 이제 그 숯불 이렇게 정리하고 그럴 때는 상관없는데, 문제는 바깥에가 뭐 도시 같은데 이런데 바깥에 있을 수 없죠. 보통 안에 폐쇄된 곳에서 숯불 남아있는 숯불 정리하고 그러다가 확 갑니다. 자기가 왜 가는지도 모르고 가요. 뭐죠? 이산화탄소 중독입니다. 그러니까 숯인데 숯이 열이 다 뿜은 다음에 뿜고 그때 나오는 건 뭡니까? 이산화탄소죠. 숯은 기본적으로 탄소죠. C죠. C. 검은 거. 그게 뭡니까? 그게 산소가 붙어가고
하는 거죠. 그게 수세 원리잖아요. 하나가 붙으면 CO, 일산화탄소. 두 개가 붙으면 CO2, 이산화탄소. CO나 CO2는 다 위험합니다. CO, 일산화탄소는 무색무취합니다. 여러분이 그 숯 이렇게 해서 이렇게 냄새, 그런 거는 사실은 다른 어떤 거고,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는 냄새가 안 납니다. 특히 일산화탄소는 그래도 초기에 빠져나갔다고 치고 그래서 이렇게 한 거지만, 나중에 이제 숯 정리할 때는 이산화탄소가 나오는데 산소가 부족해지죠. 이산화탄소가 나오니까. 그거 막 정리하고 하나만 정리합니까? 다 모아갖고 다 이거 이렇게 끄고 숯 정리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갑자기 퍽 쓰러집니다. 특히 이제 이런 고깃집에서 일하시는 알바생분들, 청소년들, 외국인 여성 노동자들, 특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특히 또 덥다고 이게 에어컨 킨 안쪽에서 이렇게 하다가 바로 갈 수 있습니다. 이건 앗소리도 못하고 죽는 겁니다. 그냥 앗소리 못하고 팍 가는 겁니다. 근데 그러다가 이제 그걸 발견하면은 살아남지만 못 발견하면 가는 거예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사커킥이라고 처음 보는 여성을 사커킥, 그러니까 이제 뭡니까, 머리 이렇게 하고 발로 그냥 공 차듯이, 부산에서 처음 보는 여성, 강도죠. 강도 치상, 아니면 이로 이제 해지만 실제로는 강도 살인이죠. 왜냐하면 저렇게 차면은 죽죠. 근데 이 새끼가 심신미약 상태다, 몰랐다. 그래서 이 사람이 공황장애라고 3번이나 출석하지 않은 놈이 이놈입니다. 그 다음에 근데 이놈은 이전부터 2008년부터 강도 강간 7년, 그 다음에 강도 5년. 그러니까 이놈은 실질적으로 사실은 사회에 나오면 안 되는 놈이죠. 근데 생각해, 2008년도 강도 강간죄로 7년, 너무나도 강간죄 하나로도 7년인데 강도 강간 너무 낮은 거 아닙니까? 그럼 이런 새끼는 사실은 연쇄 강간 범일 가능성이 높죠. 그 수사가 제대로 안 된 겁니다, 사실은. 다른 어떤 여지에 대한 수사를 안 하고 그것만 한 거죠. 또 6개월마다 편의점 강도실수 저질렀어요. 문제는 이놈이, 그러니까 교도소에서 오랫동안 있으면서 술에 취해서 만취해서 생각 안 난다고 하면은 앞에 말한 것처럼 형을 많이 깎아주니까 그냥 계속 공황장애예요, 또 뭐 만취 상태예요, 계속 떠들고 다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다고 해서 심신미약이 인정받을까 생각하고 인정 안 받을 거라고 생각하시죠? 근데 판사님들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지가 다 결정하고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형량을 내적으로 사실은 줄여주는 겁니다. 실제로는 그것 때문에 줄였다고 하지 않고 어떤 이유도 없어요. 그냥 얘 머릿속입니다.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무지해서, 판사애들이 무지해서, 즉 말하자면 걔네들 법에 무지한 게 아닙니다. 심신미약이라고 하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이 과학적으로 그 정도에 대해서 규명된 바가 없기 때문에. 근데 왜 규명하지 않을까요? 그거는 변호사들이 먹고 살려고 하는 겁니다. 즉 우리의 법 체계에서 심신미약의 범주를 굉장히 넓게 규정하지 않아요. 의학적이든 범죄학적이든. 왜냐? 규정하게 되면 의학이나 범죄학자들한테 그 주도권을, 형량 주도권을 주는 거잖아요. 제가 어제 경기신문에 이모 기자라는 사람한테 메일을 받았어요. 무슨 지금 이 심신미약 관련된,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은 양형 기준이 없다고 하는데 일각에서는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양형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장하는 겁니다. 정신 나간 기자님아. 그러니까 어디서 주워 들은 거는 제가 한 얘기를 보고 하는 어떤 놈인데, 전문가라는 놈인데, 그런 얘기를 듣고 배상훈 어떤 내가 저런 걸 그러니까 내가 원조인데 삥삥 돌. 뭐 그건 그렇고, 그 기자 그래도 그게 쫓아와서
뭐 얘기 들으려는 기자가 그래도 기특하죠. 그냥 생각 없이 기사 쓰는 놈도 한둘 놈이 아니니까. 어쨌든 문제는 여태까지 그럼 이상이죠. 음주 감경 아니면 심신미약 이런 것들이 판사들이 어떻게 처리했는가가 참 궁금했죠. 실제로는 심신미약에는 감경은 없다고 해요. 그거는 판사놈들이 떠드는 거지 실제로는 이놈들은 교묘하게 녹여버려요. 그러니까 그건 변호사가 아는 거예요. 변호사들도 알고 얘네들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사놈들도 아는 거지 사실은. 그러니까 심신미약을 의학적 혹은 범죄학적으로 규정해서 하면 요 정도의 요거는 얘는 사실은 심신미약 주장이지만 실제로 요 정도라고 하면은 형량이 요 정도 반영돼야 된다. 요건 반영될 필요 없이 가중해야 된다. 심신미약 주장하는 것 자체가 사건에 대해서 본인의 의도적으로 피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명확히 범죄학적으로 규정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 범죄학적인 형태의 영역을 절대 범벌하는 판사, 검사, 변호사들이 인정하지 않아. 그걸 인정해 주는 순간 양형의 주도권을 누구한테 하냐면은 실제로 양형의 주도권을 전문가 집단한테 넘겨주는 꼴이기 때문에 절대 얘네들은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칙은 이거죠. 얘네들이 하는 이 소위 구라질은 이거죠. 나쁜 짓이죠. 판사놈들이나 검사놈들이나 그 변호사는 특히 판사 변호사들이 이게 입을 맞춰서 짜웅하는 게 심신미약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런데 다만 머릿속에 형량으로는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량이 너무 낮아 지나치게 아니 심신미약 인정하지 않는다며 하지만 머릿속에 이런 식으로 소위 말하는 재판의 형량을 왜 판사놈들도 나중에 판사 그만두면 어딘가 정관으로 해갖고 득득 긁어들이고 자기도 돈을 벌어야 되니까 형량을 절대 형량과 유무죄 판단과 형량에 대한 부분은 전문가 집단한테 그걸 맡겨야지 이렇게 모르고 자신의 이권에 따라서 이익에 따라서 이렇게 심신미약을 규정하지 않는 자들한테는 맡기면 안 됩니다.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그게 핵심인데 들어 처먹으려고 하지 않죠. 제가 이제 다음 주에 무슨 인터뷰를 YTN에 무슨 기자한테 인터뷰를 해서 그것도 비슷합니다. 얘네들이 왜 법률을 하는 애들인데 그런 걸 규정하려고 그러지 않을까요? 이유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못 들어봤죠. 저는 계속 떠들고 다니는데 그런데 이걸 인터뷰한 기자가 했는데 기자가 좋은 얘기라고 쓰는데 데스크에 잘려. 야 대법원이나 그 대검찰청이나 아니면 변호사 단체한테 타겟 될 일이 있어? 잘라. 그러니까 제 인터뷰는 거의 나오지 않는 거죠. 제가 벌써 몇 년 전부터 떠들고 다녔는데 우리 사회에 누가 힘을 가지고 있고 기득권을 누가 가지고 있으면서 언론이 어떻게 조작되고 언론이 어떻게 왜곡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인데 저는 이해하죠. 알고 있죠. 이 데스크놈이 겁대가리가 많고 아니면 오히려 그쪽과 사실은 생각해 보시죠. 데스크라고 하는 애들이 보통 뭐 부장 그 이상의 40대 50대가 넘어가는 놈 저랑 비슷한 나이인데 얘는 자기도 현장에 뛰고 언론에 있으면서 변호사도 많이 할 거고 검사도 많이 할 거고 판사도 많이 할 거고 또 경찰 출신 애들 중에서 많이 다 이 사회에 한 가닥씩 하는 애들인데 걔네들이 얘기하다 보면은 그거에 물들어 있죠. 젖어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바꿔야 될 것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푹 젖어 있는데 뜬금없이 나 같은 놈이 그런 소리를 해대면은 논리상으로 그게 맞아. 근데 얘기를 하니까 자기랑 알고 있는 애들이 싫어해.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 데스크 놈들이 저 같은 얘기를 자르는 이유가 그거죠. 왜 개혁이 필요한가? 사회의 구조적인 개혁이라든가 우리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가? 그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이런 소리 떠들고 있으면서 보시면 아시겠죠? 다스러져가는 한옥집에서 돈도 몇백만 원 못 벌고 그냥 이 나이에 이렇게 혼자 그냥 광야에서 떠드는 쥐새끼 한 마리처럼 떠들다가 죽어가겠죠.
기득권을 가진 자들은 제 입을 막아서 제 입을 막고 피둥피둥 살찌면서 또 기득권을 또 가져가겠죠. 우리 사회가 왜 피해자 중심이 아니라 가해자 중심이 됐는지, 범죄자들이 왜 범죄자가 계속 늘어나는지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